지난 시간이 좀 길었죠. 지난 시간에 원래 2시간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예, 둘로 나누기 좀 애매하고 또 하나로 묶기는 좀 긴데 이번에 좀 하나로 묶어서 강의를 해봤어요. 황국 탕평 정치기는 실제로 이제 거의 한 100년 동안 있죠. 숙종 때부터 해가지고 이 숙종이 나온 황국 정치를 갖다 바로잡기 위한 탕평 정치가 등장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고 색깔은 아예 다른 두 개의 정치가 요 시기 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갖다 원래는 엄밀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시기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황국 탕평 정치에서 두 개를 갖다 이제 묶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탕평정치, 영종조의 탕평정치까지 살펴봤고, 이 영종조의 탕평정치의 정책은 있죠. 힘이 센 왕이, 힘이 세고 똘똘한 왕이 힘센 붕당들의 싸움을 갖다 뜯어 말리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탕평정치의 한계가 뭐냐면 이거는 힘이 세고 똑똑한 왕만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평범한 왕들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똑똑한 왕들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탕평정치는 단명하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종조가 화성을 건설하고 나서 화성 천도로 갖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죠. 갑작스레 죽음을 갖다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순조가 초딩 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 순조는 있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뭐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빠의 탕평 정치를 갖다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탕평 정치는 물 건너가고 있죠. 황국 정치보다도 한 단계 더 망가진 시스템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세도 정치입니다. 황국 정치와 세도 정치의 차이점은 황국 정치는 노론이라는 일당이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도 정치는 있지 않습니까? 노론 중에서도 특정한 가문, 안동, 김씨, 풍양조씨 같은 특정한 가문들이 권력을 갖다 독점하는 거예요. 황국 정치보다도 권력의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지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도 정치기 때 가면 이제 나라 망할 때 되면 3명의 등신들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일명 망국 3등신. 우리 신라 망할 때는 신라대 장보고 이후에 진경경에서 망국 3등신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망할 때는 우창공 해가지고 신진사대부가 개혁할 시기에 3명의 등신들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망할 때도 3명의 등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순종, 헌종, 철종이라는 3명의 등신이 등장하게 돼요. 일명 순헌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단순히 암기를 해놓으세요. 지금 기본 단계에서는 얘들끼리 경쟁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 심화까지 가면 얘들끼리 특히 이제 순종과 철종 구별하는 문제는 꽤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시대적 분위기 먼저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가서 이제 순종, 철종 뭐 이런 것도 구별해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시대적 전반적인 흐름 분위기부터 잡겠습니다. 정조가 죽었어요. 정조가 죽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약간 과도기적인 시기가 열리게 돼요. 세도 정치가 시작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노론 벽파가 잠시 집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노론 벽파에 있었던 인물이 정순왕후라는 인물이에요. 정순왕후는 있죠. 할아버지 영조의 비입니다. 영조가 죽기 전에 되게 어린이 있지 않습니까? 중전으로 갖다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정순왕후예요. 정순왕후는 이름을 알아주시면 좋은데 정순왕후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조 사이 시기에 잠시 집권했던 노론의 왕후예요. 그래서 정조와 순조의 이름을 합해서 정순왕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정조가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쓰러졌다가 죽기 직전에 잠시 의식을 되찾고 있죠. 한마디 말을 남기고 목숨을 갖다가 숨을 거두게 돼요. 그 정조가 마지막 남겼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정궁이라는 단어를 남겼어요. 수정궁.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적지 마세요. 수정궁이 어디냐면 당시에 정순왕후가 머물고 있었던 궁궐이에요. 이게 이제 또 그 정조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문을 갖다 제시하는 겁니다. 정조가 이제 그 당시 목숨을 잃기 직전에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도 있었고 자기 와이프 부인도 있었고 자기 엄마 해경궁 홍씨도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있죠. 자기 정적에 가까운 정순왕후가 살고 있는 곳을 이름을 들먹이면서 있죠. 갑자기 이제 목숨을 갖다 잃게 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가지고 이제 이 정순왕후란 인물이 정조 죽음에 연루돼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는 인물들이 많아요.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 다음에 또 정조가 죽고 나면 정조의 죽음을 갖다 예견한 듯이 있죠. 정순왕과 순식간에 권력을 갖다 접수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정조 죽고 나면은 정조 측근이었던 인물 정순왕과 바로 불러가지고 애들 보고 있죠. 항복 선언을 갖다 받아요. 자기 편이 될 사람과 그 배척할 사람들을 갖다 그 곤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 정조 죽고 나서 바로 직후에 정순왕후가 보이죠. 그럼 그 말은 정순왕후는 정조가 죽을 거를 갖다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정조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 이 노론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추론들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역사적 추론일 뿐이고 시험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정조 죽고 있죠. 노론 계열의 정순왕후가 일시적으로 벽파 정순왕후 계열의 벽파가 일시적으로 집권을 하였다. 그리고 얘들이 집권하고 나서 하는 거는 있죠. 정조의 개혁 세력을 아작내는 거예요. 신유박해 정조 계열이 천주교 신체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신자 들어가는 박해로 써 있죠. 정조의 개혁 세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신의 박해가 첫 번째예요. 신유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신유, 새로운 흐름을 갖다 만들어내는 박해. 정조 이후에 새로운 있죠.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박해, 신유 박해. 둘 다 나름대로 유명한 박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조 개혁 세력인 장룡령 핵파, 친위부대 혁파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진해 군사적 기반이었던 오군령 부활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조 개혁 세력들을 박살내는 작업들을 요 정순왕후가 주도하였다. 근데 이 정순왕후는 잠시 거쳐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죽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정순왕후 밑에서 발발 떨던 정조의 아들 순조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왕후가 죽은 빈틈을 타가지고 있죠. 자기 장인 어른에게 찾아가서 모든 권력을 갖다 의탁해버리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순조의 장인이 누구냐면 김조순이라는 인물이에요. 김조순이라는 인물. 김조순이 누구냐면은 정조가 있지 않습니까? 초기의 문신제에서 정약용이랑 같이 키웠던 정조의 제자예요. 동시에 정조의 제자인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노론의 대표적인 가문 중 하나인 안동김씨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안동김씨 인물 중에 되게 재능이 뛰어나고 인품이 뛰어난 김조순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정조가 살아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순조의 사돈으로 장인으로 이제 삼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순조가 정순왕후 죽은 빈틈을 갖다 틈타가지고 김조순을 갖다 불러들여서 김조순한테 의탁하는 모습을 보이죠. 김조순은 되게 인품이 훌륭한 인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조순 집안이 무서운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노론 중에서도 있죠.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인 안동김씨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조순을 중심으로 해서 안동김씨 계열들이 권력을 갖다 독점하면서 드디어 이제 세도 정치가 열리는 거예요. 왕의 외척 가문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정순왕후라는 과도기적인 벽파 계열 집권을 거쳐서 이제 안동김씨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헌종 때 가면은 있지 않습니까? 잠시 풍량조 씨가 외척 가문 풍량조 씨가 또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순조 원래 똘똘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세도 가문으로 갖다 견제하려다가 의문의 죽음을 갖다 맞이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자가 왕이 되는데 그 손자의 외척이 이제 풍량조 씨였던 거예요. 풍량조 씨.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노론 계열의 그 아주 세도 가문 중 하나예요. 얘가 잠시 집권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 헌종이 또 의문의 죽음을 갖다 당합니다. 당하고 나서 있죠. 헌종이 아들을 갖다 못 낳은 상태에서 목숨을 갖다 잃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동김씨가 있지 않습니까? 꼭두각시 왕, 저 강화도에서 있지 않습니까? 풀이나 뽑던 나무나 하던 도령 하나 있어요. 무식한 도령. 얘를 갖다 이제 꼭두각시 왕으로 앉혀놓고 있죠. 지네가 다시 재집권하는 모습 보이죠. 그래가지고 60년 동안 안동김씨와 풍량조씨라는 노론이 있죠. 특정 가문들이 권력을 갖다 독점하는 정치. 그게 바로 이제 세도 정치예요. 요 세도 정치는 정치가 완전히 그냥 막장입니다. 막장. 소수의 외척 가문들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갖다 독점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얘들이 이렇게 소수의 인물들이 국가의 권력을 갖다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비변사란 기구 때문이에요. 비변사. 조선 전기는 의정부란 기구를 갖다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조선 후기 가면 비변사라는 아주 강력한 기구가 등장하게 돼요. 조선 중기에 여러 가지 외란들을 갖다가 거치는 과정에서 비변사라는 준비하다, 변방을 대비하는 기구가 등장을 했는데 이 기구가 조선 후기로 가면 의정부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기구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 기구의 특징이 소수의 고위관리에게 국가적 권력이 모두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변사가. 그래서 이제 세도 가문이 이 비변사를 갖다 장악해 가지고 있죠. 고위직 권력을 갖다가 독점하고 이 권력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극정을 갖다 전행하는 독점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도 정치의 정치적 특징은 비변사를 중심으로 있죠.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했다. 별로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막장 정치가 펼쳐지면서 이제 민생이 바탕나고 백성들의 삶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사회사에서 다뤄야 되는데 정치사적 폐해가 있죠. 민생에 직접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사와 연결해서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위 간직을 갖다 비변사를 중심으로 독점하는 있지 않습니까? 세도 가문들이 중하위 간직들, 지방 간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돈을 받고 사고 파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감 매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지사 자리를 갖다가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얼마 정도 할까요? 대략 한 500억, 한 100억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500억, 100억을 주고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본조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수탈해야 되겠죠. 삼정문란 세 가지 세금을 통해서 백성들을 갖다 수탈하는 거예요. 전정, 토지세, 군정, 군역과 관련된. 그 다음에 황곡. 황곡은 원래는 쌀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 진대법 기억나시죠? 진대법. 백성들을 위해서 쌀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그게 황곡이에요. 황곡. 구율법이라고도 부르고 황곡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 황곡이 변질이 돼가지고 있죠. 백성들한테 세금 비슷하게 부여가 됩니다. 내가 쌀이 필요 없어. 근데 쌀을 억지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리로 이자를 뜯어내서 세금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정, 군정, 황곡, 삼정의 문란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갖다 수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나라 망할 때가 됐어요. 나라 망할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대규모 자연재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원래 나라가 지금 건전하게 돌아가고 잘 살고 있다면 있죠. 어지간한 자연재해를 갖다 다 버텨내요.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랑 남한이랑 똑같이 홍수가 오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잘 버텨낼까요? 우리가 잘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지금 홍수라든지 가뭄 같은 거 오면 얘들은 죽을 똥 살 똥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지간해서는 버텨내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재해가 오면 나라가 버티지를 못하니까 이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기근도 사람들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연스럽게 이제 나라 망할 때 되면 등장합니다. 좀 특이한 현상이 있다면 이양선 출몰이에요. 이양선. 이양선은 외국 배들이에요. 서양식 배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개항기 직전이니까 세도 정치기 바로 다음이 개항기예요. 개항기. 외국 배들이 우리 보고 이제 문 열자면서 교역하자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등장하게 됩니다. 예, 백성들이 되게 살기 힘든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백성들 토지 이탈 가속화, 백성들이 토지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참 사상 유행, 도참 사상은 예언 사상이에요. 예언 사상. 이제 조선 망할 때 됐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것이라는 예언 사상들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유행했던 예언 사상이 정감록이라는 게 있어요. 정감록. 정감록이 뭐냐면 지금 계룡산 일대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 일대 조선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정씨, 정도령이라는 인물이 그 계룡산에 이제 새롭게 500년이 갈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예언서가 이제 돌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정감록이에요. 나라 망할 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 망할 때 되면 또 하나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현상 중 하나가 밀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 같은 이런 인물들이 꽃갱이, 낯을 들고 밀란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조선 후기 밀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밀란 중에 시험에 등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있어요. 세도정치기에 두 개, 그 다음에 세도정치기 이후 나중에 개항기에 한 개 가지고 있죠. 조선 후기 19세기에 3대 밀란이 있어요. 19세기 3대 밀란. 3대 밀란.
일명 이제 홍길동이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홍진동의 난 해가지고 이제 19세기 3대 밀란이 있어요. 요 중에 이제 두 개 있죠. 앞서 두 개는 세도 정치기에 일어나고 세 번째 통합독민운동은 개항기 때 등장할 거예요. 요 세 개를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 세 개를 갖다 너네 구별할지 아니하면서 세 개를 경쟁시켜가면서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요 중에 이제 첫 번째 일어나는 난이 홍경래 난이에요. 홍경래. 순원철 있지 않습니까? 순원철 중 여기 누구야? 그러니까 순조 때 홍경래난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홍경래난의 특징 캐릭터들을 잘 잡아야 돼요. 일단 홍경래난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난 원인이 뭐냐면은 지역차별이에요. 서북지역. 우리나라 지도가 있죠. 우리나라 지도를 4분면으로 이렇게 쫙 나누면 서북 쪽이 바로 이쪽이에요. 평안도 일대요. 평안도 일대가 당시 있죠. 지금의 전라도처럼 좀 차별을 받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북 지역, 평안도, 그리고 이제 관서라고도 불립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이 원인이 돼가지고 있죠. 플러스 세도 정치의 어떤 문란들, 이런 원인들이 가세가 돼가지고 일어났던 난이 홍경래 난이라는 요 평안도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난입니다. 자, 주도했던 인물이 홍경래라는 인물이에요. 잔반은 있죠. 몰락한 양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 가면 양반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했어요. 양반 사이에도 등급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양반의 등급 중에 일반적인 백성들보다도 못 사는 가난한 양반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지 같은 양반들. 걔들을 갖다가 잔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 평안도 일대가 상공업 같은 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이 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가세를 해가지고 홍경래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홍경래난이 초기에 나름대로 성과를 갖다 거둬요. 어떤 성과를 거두냐면 여러분 강동육주라고 알고 있는 있죠. 청천강 이북의 땅들을 갖다가 차지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일시적으로 나름대로 잘 나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천강 이북의 성 중에서 정주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어요. 여기를 갖다 차지하면서 나름대로 일시적으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뭐 화약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할 시기예요. 그러니까 화약을 통해서 성벽 자체를 갖다 아예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진압되면서 정주성에서 패배하면서 실패로 끝났던 난 홍경래난. 밀란의 시대 세도 정치계에 있죠. 가장 선구적인 난으로 밀란의 선구자로서 평가받는 난이 홍경래난이에요. 캐릭터 잘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홍경래난이 세도정치계의 밀란에 있죠. 선구자라서 시험에 나온다면 임술밀란 혹은 진주밀란에서 시작되는 임술밀란, 진주밀란이 확산돼서 임술밀란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거든요.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진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난이 임술밀란입니다. 요 홍경래난이 밀란의 선구자라면 진주밀란, 임술밀란은 뭐냐면 밀란의 끝판왕이에요. 세도정치계 밀란의 끝판왕. 그러니까 거의 나라가 한번 뒤집어질 정도로 큰 규모로 전국적으로 밀란이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밀란이 이제 진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진주밀란, 임술밀란의 이제 특징적 키워드들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진주에 탐관오리가 하나 있었어요. 백낙신이. 얘가 이제 삼정에 문란해가지고 백성들의 세금을 갖다 아주 가혹하게 수탈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이제 개념 있는 유계춘이라는 잔반은 이제 양반인데 못 사는 양반이라고 했어요. 못 사는 양반들이 사회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권리의식이 있는데 실제로 손에 쥐어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유계춘이라는 인물이 있죠. 백낙신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몰아냈던 거예요. 그 난을 일으킬 때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백건당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자가 많이 들어가죠. 백낙신, 백건당, 그 다음에 개자가 들어가죠. 개자, 닭개자, 닭 중에 하얀 닭이 있지 않습니까? 하얀 닭을 상징하면서 이제 진주밀란 있죠. 진주밀란은 백자라는 키워드를 갖다 중심으로 키워드를 갖다 연결을 갖다 고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난이 일시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밀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를 갖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 중앙정부에서는 이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난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하는 거예요. 난리가 일어났을 때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하는 관리를 안핵사라고 부릅니다. 안핵사. 그리고 이 안핵사를 갖다 나름대로 똘똘한 박규수라는 인물을 파견하게 되는데, 박규수 엄청 유명한 인물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2번 더 마주치게 될 겁니다. 개항기 때. 우리나라 이제 통상계파의 시작이 이 박규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항기 이전에 이 박규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주 밀란 때 이 진주 밀란을 갖다 진정시키기 위해서 파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규수가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박규수가 밀란을 일으키는 있죠. 유계춘 일당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있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해서 야, 너네 삼정 문란 때문에 난을 일으켰다고? 그럼 국가에서 삼정을 깨끗이 만들어줄게 하면서 삼정 이정청, 삼정을 깨끗이 해주는 관청을 갖다 설치하기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그래가지고 진주에서 밀란이 성공했다는 소문이 있죠. 그 주변 지역으로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이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임술밀란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진주밀란, 임술밀란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진주밀란이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난, 그게 바로 임술밀란이 되는 겁니다.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되었다. 홍경래난은 지역차별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며 얘들은 이제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돼서 일어났던 난이고 진주에서 시작되었고 백자랑 관련이 많고 삼정 이정청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구별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은 있죠. 나중에 우리 개항기 가서 또 배우고 이 세 개를 갖다 구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출제 패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 망할 때 됐어요. 나라 망할 때 돼서, 자, 조선 후기 때는 있죠. 나라 망할 때 됐을 때 신흥 사상들도 많이 등장하게 돼요. 동학이라는 사상이 요 시기 때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동학 정리하면서 조선 후기에 유행을 할 때는 있죠. 천주교라는 사상도 같이 한번 싹 정리를 갖다 하겠습니다. 천주교를 당시에 서학이라 불렀거든요. 이 천주교에 저항하면서 만들어진 게 동학이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학 다루기 전에 먼저 천주교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천주교는 딱 있죠. 세도 정치기에 국한돼서 등장했던 건 아니에요. 조선 후기 때 이미 도입돼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도 정치기에 등장한 동학과 연결짓기 위해서 지금 타이밍에 다루는 겁니다. 자, 천주교가 이제 어떻게 도입이 되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천주교를 갖다가 이제 박해,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직후 광해군이 집권했죠. 이 광해군 때 이수광의 지복유설, 요거 별표해 주세요. 어차피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실학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실학 공부할 때 어차피 암기를 해야 돼요. 요 이수광이라는 인물이 광해군 때 있죠. 지복유설이라는 백과사전을 쓰는데 요 백과사전 때문에 실학의 선구자라고 평가를 받아요. 요 백과사전이 무슨 백과사전이냐면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서구적 지식, 근대적 지식들이 담겨있는 백과사전을 갖다 이수광이 처음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백과사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서구와 관련된 지식들 중에 천주실이라고 해서 천주교와 관련된 내용이 처음으로 소개됐던 거예요. 책으로서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을 갖다 우리 지식인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갖다 공부를 했냐면 당시 있지 않습니까? 서인한테 발려가지고 농촌으로 쫓겨났던 몰락한 남인 계열들이 이런 책들을 심심하다 보니까 이런 책들을 갖다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종교가 아니라 있죠. 서학이라는 서양의 학문의 하나를 갖다 학문의 하나로서 이 학문 천주교를 갖다 연구를 갖다 했던 거예요. 남인계열에 송호이익이라는 엄청 유명한 실학자가 하나 있어요. 이 이익의 제자, 그리고 이익이 이 천주교를 갖다 처음 서학으로서 연구를 갖다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익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서학을 갖다 스스로 자생적으로 종교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나라 천주교 수용의 특징이에요.
자, 방금 얘기했던 특징이 뭐냐면 그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는 전부 선교사, 미션, 선교사들이 선교를 통해서 천주교를 갖다 전파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천주교를 전파한 게 아니라 청나라를 통해서 천주교와 관련된 지식이 들어왔고 있죠. 이거를 갖다가 학자들이 스스로 학문으로서 연구하다가 이 중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로서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천주교 수용의 특징, 스스로 자생적으로 받아들였다. 선교사의 선교를 통해서 받아들였다. 그러면 X예요. 그 다음에 을사추조 촉발 사건, 정말 시험에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천주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학인 성리학이랑은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성리학이랑 가장 까다롭게 얘들이 이제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지금의 천주교는 상당히 관대해진 천주교이기 때문에 안 그런데 옛날 이 당시 천주교는 우리 제사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제사를 갖다가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와 관련된 규정 때문에 천주교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사이비로서 있죠. 박해를 갖다 받게 되는 겁니다. 6대 박해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먼저 챙기겠습니다. 먼저 초기 박해는 신신이에요. 신신 박해. 우리 이미 둘 다 구경을 했습니다. 신의 박해는 자 정조 때 있지 않습니까? 정조 때 정조가 신의 통공을 해서 노론의 돈줄을 갖다 재니까 있죠. 노론 계열에서 이제 정조한테 반격을 한 거예요. 정조 신하 남인들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인들 천주교 신자들을 갖다 압박하기 위해서 신의 박해라는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등장했던 직접적인 배경은 좀 똘끼 있는 윤지충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윤지충이라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신자인데 자기 혼자 그냥 곱게 천주교를 갖다 믿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티를 너무 내고 너무 오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지충이 있죠. 엄마의 신주단지, 위패라고 합니다. 엄마의 제사를 지낼 때 모시는 엄마의 영혼이 모셔져 있다는 그 나무 조각을 갖다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야 이거는 미신이야, 우상숭배야 하면서 불태워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윤지충으로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정조가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이제 신의 박해, 최초의 천주교 순자가 등장했던 박해예요. 그리고 울묘박해는 무시하십시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 들어가는 신유박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박해. 정순왕후가 있죠. 정조의 개혁 세력 들어갔다 박살내기 위한 박해를 갖다 했던 겁니다. 순조 때 이제 벽파가 집권, 순조 초기에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한 벽파가 일시적으로 집권했다고 했어요. 얘들이 이제 천주교 세력, 그러니까 정조의 개혁 세력들을 갖다 대규모 탄압을 하면서 일어났던 대대적인 박해를 갖다 얘기해요. 신의 박해는 중요한 이유가 최초의 천주교 박해이고 있죠. 신유 박해는 최초의 대규모의 천주교 박해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요. 둘 다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약용, 그리고 정약용의 형 같은 사람들은 유배를 갔고요. 그리고 뭐 심하게는 이제 목숨을 잃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승훈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세례를 받은 영세자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정약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약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배를 가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요까지는 순교예요. 여기서는 유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유배 가고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있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있죠. 천주교 신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여기에 저항하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는 거예요. 황사형 백서 사건. 황사형이라는 천주교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조선에서 천주교를 탄압하니까 프랑스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조선을 토벌해 주십시오 하는 어이없는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중간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한 대 맞을 거 한 10대 정도 맞은 사건. 그게 이제 황사형 백서 사건. 신유박해에서 파생되어 가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이승운동 최초의 선교자 등이 순교하였고 그리고 정약용 형제 등이 유배가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황사형 같은 인물들이 이에 반발하기 위해서 백서 사건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신유 박해이다. 세게 때리고 세게 저항을 했던 박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의 3대 박해가 일명 기병병 해서 이제 기의 병호, 병인 박해가 있는데 요 두 개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병인 박해, 가장 중요한 A급 박해 중 하나인 병인 박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신심병만 정리하는 거예요. 신해, 신유, 그리고 병인 박해. 병인 박해는 조선 전근대 조선과 개항기 사이에 끼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흥선대원군이라는 기억가가 있어요. 이 인물이 있죠. 우리나라 최대의 천주교 박해를 감행하게 됩니다. 천주교 신자들 6천여 명을 목을 갖다 잘라버리는 사건을 갖다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프랑스 신부들도 다 이렇게 베어버리는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박해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요. 흥선대원군 때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것도 이제 A급 박해. 신심병 세 개만 기본 강의에서는 확실히 구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천주교 박해의 그 이론적 근간이 되었던 애 있죠. 천주교를 갖다 비판하는 저서들 한번 봐주십시오. 한 것만 확실히 기억을 할게요. 우리나라 천주교 수용이 송호이익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송호이익이 서학을 갖다 학문으로서 연구를 갖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호이익 밑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익의 제자들이 두 개의 파벌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진보적인 송호학파라고 해가지고 있죠. 정약용 등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주교로 갖다가 서학이 아니라 종교로서 수용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익의 제자들 중에 보수적인 애들이 있어요. 이 보수적인 애들은 천주교는 사입이라면서 천주교로 갖다 비판하는 주장들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호가 아니라 안정복이에요. 안정복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있죠. 최초의 천주교 신자들과 최초의 천주교를 갖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안정복 같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를 갖다 비판하는 저서 천학문답이라는 책을 갖다 쓰게 돼요. 천학문답을 바탕으로 해서 천주교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천주교와 관련된 내용 다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학과 관련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 천주교가 이제 그 세도 정치기쯤 되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현실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천주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천주교 서학이 있죠. 서학에 저항해서 우리 민족 종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학이에요. 동학. 동학을 만든 인물이 누구냐면 최재우라는 인물이에요. 경주의 잠반 출신 최재형. 잠반, 양반은 양반인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양인들보다도 더 못 사는 양반, 불쌍한 양반들. 최재우가 원래는 나름대로 괜찮은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최재우가 과거를 30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30년. 30년 동안 과거를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가산을 갖다 탕진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그래서 이제 최재우가 목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목을 갖다 매달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을 매달고 이렇게 막 숨이 막히는 과정에서 있죠. 아동바동하게 되고 나뭇가지가 톡 부러져서 이제 겨우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깨달음을 갖다 얻었나 봐요. 그 깨달음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재우가 이제 신흥 종교를 갖다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동학입니다. 자, 이 동학은 세 가지 사상적 특징이 있어요. 이것만 확실히 파악하면 동학 캐릭터 확실히 잡은 거예요. 첫 번째는 동학은 있죠. 잡탕이에요. 잡교예요. 잡교. 유, 불, 선. 거기다가 얘들이 비판하던 천주교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민간신앙, 뭐 부적이라든지 뭐 이런 미신들, 주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도 또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잡교예요. 잡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동학의 매력이에요. 동학의 매력 특징 중 동학이 이제 사람들을 갖다 크게 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 중심 사상이에요. 인간 중심 사상. 동학은 한울림을 얘기해요. 한울림, 한울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한울림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존재예요. 사람 안에 있는 존재. 사람 안에 한울림,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한울림이란 뭐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을 되게 중시하고 하늘처럼 존귀하게 보는 이런 사상들이 동학 안에 내재가 돼 있어요.
인간들을 갖다 평등하게 보고 존중하고 보는 이런 사상, 그래서 또 사회적 약자들을 되게 지키고 관심이 많은 이런 사상, 그게 이제 동학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내천, 사람 안에 뭐 하늘이 있다, 천이나빌, 사람과 하늘이 뭐 하나이다, 사인여천, 사람을 대할 때 뭐 하늘처럼 대하라, 시천주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인간 중심 사상을, 동학의 인간 중심 사상을 보여주는 키워드들이에요. 이게 동학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자, 개혁성이에요. 개혁성. 동학이 가지고 있는 개혁성. 지금 이제 세도 정치기 나라가 완전히 막장까지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있죠. 동학이 개혁성을 갖다 어필을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 또 끌어모읍니다. 후천 개배업,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국 안민, 나라 지키고 백성들을 갖다 평안하게 해야겠다. 제폭구민, 폭정에서 구하고, 폭정에서 뭐 백성들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 들어갔다 하면서 개혁적인 성향들을 갖다 얘기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도 정치기부터 해가지고 있죠. 개항기 때 엄청난 성장을 하는 이제 동학이라는 종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4번은 좀 이따 암기를 해도 되는데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능력이 되시면 이제 암기를 갖다 해주세요. 어차피 암기를 해야 됩니다. 동경대전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 가실 때 성경책 들고 가시죠. 성경책이에요. 동학의 성경책. 그 다음에 용담유사는 교회 갈 때 성경책 말고 한 권 더 들고 와. 찬송가 들고 와요. 그게 용담유사예요. 자, 이 동학이 경주에서 최재우에 의해서 등장을 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학이 성장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있죠. 혹세무민이라 해가지고 최재우를 갖다 채용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근데 이게 동학에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왜? 최재우보다도 더 뛰어난 있지 않습니까? 조직관리의 천재가 요 동학을 갖다가 동학의 2대 교주가 되게 돼요. 그게 이제 최시영이라는 인물이요. 이 최시영이라는 인물이 원래는 이제 경주의 지역 종교였던 동학을 갖다가 있죠. 삼남지방,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있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있죠. 일대로 확산시키는 모습을 갖다 이제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한 동학이 나중에 개항기 통합농민운동이라는 우리 개항기 이제 최대 민중운동을 이끄는 모습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 동학의 등장에 대해서만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순헌철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문제용 중 하나가 순헌철, 왕의 업적을 갖다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완벽하게 너무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말아요. 일단 시험 문제가 헌종은 잘 안 나요. 헌종은. 금방 가버리고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순조와 철종을 구별하는 문제가 빈출되는 편이고요. 다는 기억하지 말고 있죠. 중요한 몇 개의 포인트만 좀 잡아주십시오. 일단 순조 때는 있죠. 초기에 정순왕후 시기에 과도기적인 시기를 갖다 거쳤어요. 노론벽파가 이제 잠시 집권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정순왕후 죽고 안동김씨 한테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그리고 안동김씨와 풍량조씨가 죽어가면서 권력을 갖다가 주고받는데 이 안동김씨, 풍량조씨 색깔이 좀 달라요. 안동김씨는 시파 계열이고 있죠. 풍량조씨는 벽파 계열이요. 이 시파, 벽파의 차이점이 뭘로 연결이 되냐면 시파는 있죠. 천주교의 관대예요. 천주교의 관대예요. 그래서 시파가 집권했을 때는 천주교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 신유박해는 뭐냐? 이거는 안동김씨가 집권하기 전에 정순왕후, 벽파 계열이 집권했을 때 박해를 했던 거예요. 풍량조씨 집권했을 때 이런 박해 있죠. 암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안동김씨 시파 집권하면 또 천주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파는 있죠. 실제로 천주교 신자들도 꽤 많아요. 벽파 계열이 천주교 박해를 좋아한다. 요거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조와 철종 구별할 때, 자, 홍경래나 난중에, 우리 밀란의 선구자라 불리니까 순헌철 중에 첫 번째인 순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중에 밀란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임술밀란 있지 않습니까? 임술밀란은 끝판왕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철종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종 때 있지 않습니까? 동학 등장하는 거예요. 철종 때 동학 등장한다. 요것도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만 구별해 주세요. 1차적으로.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정치 시기가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정조가 죽고 순조가 초딩 때 즉위, 정조의 유탁으로 김조순 왕비로 들였으며 세도 정치가 시작되어 중앙의 요직들을 그 일족들이 장악하였다. 그 다음에 조만영, 풍량조씨 나오고, 그러니까 세도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철종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세도 정치 시기의 상황으로 오른 것은 붕당 교체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황국이 나타나기 시작되었다. 황국도 부정적인 현상이고 세도 정치도 부정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두 개가 정도가 달라요. 황국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세도 정치예요. 이거는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균역법이 등장하였다. 이건 영조의 업적이라고 했습니다. 탕평 정치 시기에. 그 다음에 비변사가 핵심 정치기구로 자리 잡았다. 요거 맞는 얘기죠. 비변사가 조선 후기의 의정부를 누르는 핵심 정치기구로 자리 잡아요. 근데 이게 세도 정치에 가면 한층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로 통용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청에 대한 적개심으로 북벌 정책을 추진하였다. 요거는 관사 붕안세종 있지 않습니까? 자, 붕당 정치가 4개 마디로 나누고 있죠. 세 번째 마디에 보면 효종의 이제 북벌 정책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3번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세도 정치까지 마쳤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정치사에 딸려 있는 있죠. 몇 가지 이제 그 뭐 파생 파트들이 있어요. 대외관계랑 그리고 이제 제도사들 요 내용들 정리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